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은 그 엘리트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의사 다음으로 그래도 그냥 그 직업으로서 좋았던 것이 목사였습니다. 성공의 목사였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보내죠. 캠브리지 신학대학을 보냅니다. 물론 오늘날 캠브리지 대학은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대학 중에 하나지만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이제 신학과로 들어갑니다. 목사가 될 뻔했던 사람이죠. 근데 다윈의 마음은 사실은 콩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사실은 남미를 여행하는 게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마침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다윈이 타기로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비그로를 타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3일 전에 펑크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를 타게 되면 사실 살아 돌아올 확률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죽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트 계층의 다윈이 그런 거 탄다는 거는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포기를 하니까 빨리 이제 이 사람이 휘츠라이든 선장이 헨슬러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 교수한테 한 사람 빨리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윈이 추천을 받아요. 당연히 다윈의 부모는 반대했겠죠.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꼭 가고 싶으니까 저 외삼촌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아버지한테 들이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 설득을 당해서 타게 됩니다. 비그로가 사실은 크루즈가 아니에요. 무슨 뭐 그 큰 배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좋은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26m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앞뒤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 안에서 뭐 4년 10개월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비그로의 항로인데요.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해서 뭐 남미를 거쳐서요. 밑에 그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를 거쳐서 칠레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에콰도르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윈이 가장 다윈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 섬이죠. 그 갈라파고스 제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귀향하게 되는 그런 4년 10개월간의 항해였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제도는 그 별명이 뭐냐면 세상을 바꾼 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역사에서 인류의 지성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섬이고 한 10개 정도 되는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윈이 핀치 보통 다윈의 핀치라고 되어 있죠. 핀치새를 이제 이렇게 채취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뭔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윈이 그 핀치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핀치가 처음에는 핀치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부리 모양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니까 굉장히 다른 종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심지어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못 느꼈던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도대체 어느 섬에서 가져왔는지를 적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 선원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거 내가 어디서 채취했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임스 골드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조류 분류학자였어요. 분류학자한테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핀치가 이건 다 같은 핀치류인데 종만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핀치가 원래 에콰도르에 원래 있었는데 그 섬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섬으로 가서 섬의 먹이 환경에 따라서 핀치의 부리 모양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 부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떠한 환경에 있었던 부리는 견과류처럼 딱딱한 것이 많았던 먹이 환경에 있었던 그런 그 핀치는 뭉뚱한 부리를 갖게 된 거죠. 원래 뭉뚱한 부리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여러 부리들 중에서 뭉뚱한 부리가 더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윈이 돌아와서 비그로를 타고 갈라파고스 제도 다 거치고 돌아와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전조를 보여주는 그런 거겠죠. 사실 다윈을 다윈스럽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다윈의 어떤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엘리트 계층들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옆 동네에 있는 육종사한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야 니들 비둘기에 이렇게 그 육종을 해서 새로운 비둘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비둘기가 어떻게 생겼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비둘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 개 있잖아요. 개. 그래서 개를 이렇게 그 교배를 시켜서 원하는 종류의 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인공선택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인공선택을 통해서 다윈이 뭘 알게 되냐면, 몇 세대만 해도, 몇십 년만 해도 우리가 예컨대 비둘기에 이렇게 목도리가 달린 비둘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육종사들이.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세대만 해도, 몇십 년만 해도 이렇게 우리 인간이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형질들을 가진 동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도대체 이 자연은, 하물며 이 자연은 이 수억 년 세월 동안에 얼마나 다양한 자연계 생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물며 혹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비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그렇게 인공적으로 선택하듯이 자연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1859년 11월 24일 종회기원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종회기원은 굉장히 성공을 거뒀어요. 초판이 1250부였는데요. 초판이 나오자마자 다 매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윈이 뭔가 센 놈을 갖고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나오자마자 다 베스트셀러가 됐을 정도입니다. 아마 종회기원을 읽어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아주 늦게 읽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세상을 바꾼 책들이 별로 보통 재미가 없거든요. 1, 2, 3장에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냐면 아까 개 얘기, 비둘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나 비둘기를 막 이렇게 잡종을 만들어서 키웠더니 이런 애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뭐 도대체 무슨 육종사들이랑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사회, 그 당시 빅토리아 사회를 가면 굉장히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의 일종의 대중문화는 무엇이냐면 뭐 엘리트 계층이든 아니면 밑에 있는 계층이든 상관없이 개 품평회, 비둘기 품평회 이런 거가 일종의 대중문화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종회기원 초판을 편집자에게 갖다 줬을 때 편집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개하고 비둘기 얘기만 딱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면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뭐 초판이 매진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이 도대체 어떠한 책이길래 우리가 15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 책을 기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 거냐, 어떤 새로운 생각을 준 거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종은 변하지 않는다. 종은 변하지 않는다는 예전의 생각을 바꿨다. 종은 변한다. 그래서 종문화가 일어난다. 뭐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사람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 텐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종회기원의 초판에서 사실 다윈이 종이 변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나 외에도 32명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예요. 종이 변한다는 건 새로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생각이었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종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패턴이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이렇게 자라서 줄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지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겪는다라고 했던 것이 다윈의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다윈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 지금 다윈의 진화의 나무에서 인간도 있고 지금 오랑우탄도 있고 뭐 침팬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인간이나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각자 자기의 환경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 진화론에 따르면 원숭이나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나 침팬지가 인간으로 얼마만큼 지나야지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얼마에 이렇게 낚여가지고 뭐 10만 년이요, 100만 년이요, 뭐 1억 년이요 얘기하지만 사실상 다윈의 진화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대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침팬지와 인간은 한 600만 년 전에 그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종이에요. 침팬지가 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팬지가 600만 년 전에 같은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촌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나 다른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쭉 내려가면 어딘가에 공통조상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리지널한,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나무에서 진화의 나무에서 하나의 잔가지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윈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